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3월달이라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될 연습은 내가 그래도 최근에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 문제 정도는 풀 수 있겠다 싶은 문제를 한눈에 구별하셔가지고 먼저 골라서 건너 푼 다음에 건너뛴 문제들은 나중에 그냥 대충 찍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간 내에 내가 아는 거 먼저 골라 푸는 연습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그게 중점으로 강의 해설할 테니까. 41번은 틀린 거 찾으라 그랬어요. 문제 제목은 종합문제고 근데 1번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왔다고. 이건 외우셔야 돼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고. 그럼 1번에 바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답 쓰고 끝내셔야 돼요. 다른 지문들은 보실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반드시 외우실 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 요건은 아니고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와 구별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이고 그 정도는 확실히 인식을 하기로 했죠. 자, 2번은 여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고 나오면 강행규칙 위반하면 무효라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이야기고 3번은 도달 후에는 절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주 나오는 문장들은 제가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4번은 자주 나오는 문장은 아닌데 과실이 없을 때 공시송달 할 수 있다 이야기고 5번은 해약 고지가 없으면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박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이 답. 이 정도 문제는 1번에다가 답을 쓰고 나머지 문장은 안 보고 다음 문제를 풀러 가셔야 돼요. 자, 42번은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라 했어요. 옳은 거 찾으라는 문제는 문제 전체에다가 원을 그려놓고 푸시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1번 지문처럼 요 소급이 들어있으면 소급이 옳은지 틀린지를 꼭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효를 유효로 전형하기로 약정한 거. 여기까지가 무효행위 추인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소급하여 여야 틀린 거라고. 2번은 반사회적이 바로 보이셔야 되고 이거를 추인을 한대. 그럼 사회질서 위반은 추인해봐야 아무 효력 없다고. 여야 틀린 거. 3번은 무권리자가 나오고 처분했을 때 나중에 추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소급. 소급해서 효력이 미친다고. 여기서 3번이 옳은 사항이에요.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과 똑같이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 이 점이 확인할 사안이에요. 3번이 정확히 옳은 사안이고 이 문제도 3번에 답 쓰고 끝내셔야 돼요. 그럴 수 있게 확신 있게 외워놓으셔야 된다. 자, 4번은 취소한 후. 취소한 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됐다는 뜻이라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는 뜻이고 5번은 제한 능력자가 나오고 취소한대. 그럼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옳은 문제는 3번. 그래서 전체에다가 원을 그려놓고 옳은 지문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43번은 대리 틀린 거 찾으래요. 여기까지는 최근에 공부하신 내용들이라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번은 여기 대리행위가 강행복규 위반해가지고 무효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행위 자체가 무효면 그냥 무효로 확정됐기 때문에 무권대리니 표현대리니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근데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1번이 틀렸어요. 최근에도 했던 중요한 사안이고 일단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면 어떤 경우에도 적용될 일 없다라고. 그래서 이 문제도 1번 답 쓰고 끝을 내셔야 돼요. 이 2번 문장은 정말 드물게 나오는 문장이라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유언이에요. 유언. 이거를 무권대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절대적 무효라. 본인 추인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무효다는 뜻인데 시험에는 거의 출제 안 돼요. 이렇게 1번에 답 쓰고 끝을 내셔야 돼. 자, 3번은 본인의 허락 없는 자기계약. 이거 무건들이다고. 이것도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그 말이고. 4번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는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보존 느끼는 보존행위 당연히 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자, 5번은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해. 이게 대리권을 남용한 거예요. 그리고 원칙은 유권대리지만 비진위 표시 규정이 적용되니까 상대방도 안 경우에는 대리인이 남용하는 거를 상대방도 알았으니까 이때는 본인은 책임 없어야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문장이다. 이 정도 문제는 1번에다가 답 쓰고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기출 지문들은 100% 외워두시는 게 유리한 게 하나를 딱 외워놓으시면 그게 답 나왔을 때 답으로 끝낼 수가 있다고. 자, 44번은 대리권 없는 의리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무권대리 사례가 나오면 무권대리인지만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읽으실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옳은 거 고라 그랬으니까 문제 전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무권대리를 중심으로 쭉 푸셔야 돼. 그럼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본인은 아무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무권대리 문제에서는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각 지문에서 물어본 것부터 찾으시는 거야.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이거죠.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냐고.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병도 추인의 상대방 당연히 될 수 있는 거고. 자, 2번은 최고할 수 있냐고 물어봤죠. 그럼 최고는 알았든 몰랐든 할 수 있으니까 병이 안 경우에도 최고 물어는 볼 수 있다고. 철회는 선이라면 할 수 있지만 최고는 물어보는 거라 악이라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문장은 최고 나왔으면 대답 안 하면 거절한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확인할 사안이에요. 그 다음 5번에 만약에 을이 미성년자래. 그럼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면 책임질 일은 없어야죠. 미성년자니까. 그럼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그래서 4번이 옳은 사안. 그래서 4번이 답니다. 5번은 상속 나요. 상속. 거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이 정도 문제들은 좀 자신 있게 푸셔야 돼요. 자, 45번은 무효가 아닌 거 찾으래요. 그럼 결국 유효인 거 찾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놓고 박스 문제 풀 때는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일단 한눈에 몇 개 들어있는지 보시고 몇 개로 조합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 그럼 얘는 4개 들어있고 2개 아니면 3개 되어 있으니까 일단 2가지를 먼저 찾으신 다음에 조합을 추려셔야 돼. 그럼 기억에 전매약정,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라 유효하다. 니은은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섞여 나올 때가 있다고.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이거 무효인데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럼 모르면 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디귿은 외웠으니까 해야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계약한 거 단속은 받되 유효성 인정된다고. 그럼 일단 기억하고 디귿 2가지를 외운 데서 찾았으니까 밑에 가서 기억 디귿 들어간 것만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럼 기억하고 디귿 들어가 있는 게 2번하고 4번만 남아요.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니은을 전혀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고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확실하게 외운 걸로 먼저 이렇게 밑에 내려가셔서 조합을 추리셔야 돼. 그러면 니은은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이제 리을을 하셔야 돼, 리을을. 그럼 직무에 관해서 청탁한 거, 이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니까 2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푸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에는 모든 문장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외우지도 않은 문장을 하면 안 되고 외운 것 가지고 항상 답에 접근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46번은 조건에 대해서 틀린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요 박스 문제 중에 옳은 것 고르라는 문제는 실수를 안 하시지만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할 때는 자칫 반대로 답을 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쓰세요. 주의해야 된다라고 써놓고 몇 개 들어있는지 보고 3개 들어있고 조합이 하나, 둘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럼 이제 기억에 무효로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정지가 중요하죠. 정지가 발생이란 뜻이야. 근데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났대. 그럼 발생할 일이 없게 됐으니까 무효 맞고. 자, 니은은 여기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 이렇게 나오면 여기 무조건 틀린 거예요.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되는 일은 절대 없어.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다가 고집 부려가지고 조건을 붙였대. 그럼 이거 전체가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지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되는 일은 없다고. 그 다음 디귿에 소급이 나오면 조건 원칙상 소급하지 않는데 소급 의사가 있으면 소급해요. 그런데 소급 의사를 표시했대. 그럼 그 의사에 의한다. 즉 소급 의사를 표시하면 소급한다. 맞고.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 틀린 거 고라 그랬으니까 주의하자고 써놓고 틀린 거 니은이 틀렸으니까 니은만 있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틀린 거 틀린 거 틀린 거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다 풀어놓고 기억 디귿해서 4번에다가 답을 쓰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본인도 그런 실수를 하셨으면 앞으로는 아는 건 안 틀리셔야 되니까 틀린 것 고르라는 박스 문제들은 제가 지금 알려준 방식대로 주의하자고 써놓고 틀린 데다 X하고 틀린 데다 X하고 틀린 거 들어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야 일관성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풀어놓고 여기다가 답 써가지고 틀리시면 너무 억울하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달 모의고사는 보셔야 돼요. 실력이 안 되니까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는 시간 내에 문제를 정확히 푸는 연습을 매달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늘어요. 자, 47번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문제 전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불공정 문제는 어려운 판례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맞추실 각오로 푸셔야 돼요. 자, 1번은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될 일 없다. 자, 2번은 전환은 있다. 공정하게 전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3번에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나오면 궁박은 본인이 딱 떠오르셔야 돼. 그래서 궁박은 본인. 정확히 맞네. 옳은 거 3번 하고 끝내셔야 돼. 4번은 경매는 적용될 일 없으니까 유효한 거고 4번에 이행기가 기준이 아니라 항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3번이. 48번. 이런 문제들은 1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딱 봐도 거의 처음 보는 내용들이 있고.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이론적이고 낯설어요. 이 패스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거든 할 일 없을 때 와서 한번 시도만 해보는 거예요. 이건 공부할 내용 아니에요. 잘못 짝져진 거 찾으라 그랬는데 1번에 낱말 맞추면 하시면 돼.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설정하는 거니까 설정적 승계지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실제 시험이니까 한두 문제씩 섞여 나오는 정도지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패스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하실 필요 없어요. 시험 보는 연습하시는 거야. 49번은 이렇게 사례가 길 때는 사례를 꼼꼼히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외운 사례인지 안 외운 사례인지 그거를 한눈에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외운 키워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읽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문제에는 적극과 답이 보이셔야 돼요. 그럼 문제에 적극과 답이 들어있으면
적극 가담한 이중놈의 살해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보실 거 없고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전체에다 원을 그리고 1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극 가담한 이중놈의 살해가 나오면 갑을병으로 출발을 하게 돼 있으니까 제3자 정을 먼저 찾으시라 그랬어요. 정도 싹 다 무효다라는 걸. 적극 가담하면 정도 싹 다 무효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 제3자도 선의 제3자도 권리취득 못해. 선의 제3자도 유효주장 못해. 정도 싹 다 무효야. 이거를 먼저 찾으셔야 된다고. 그럼 1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정 들어있는 문장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5번에 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5번에 정은 싹 다 무효라. 유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풀어야 돼요. 저희가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풀 수 있게끔 훈련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적극 가담 나오면 정 싹 다 무효 이렇게 푸셔야 된다. 1번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번은 해보시기. 어른 병한테 등기 직접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 대위에서 말소하고 이전에 가야 돼. 그다음 병한테 지금 병이 적극 가담한 거니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데 없다고 해서 틀린 거고. 그다음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제는 여기엔 적용될 일이 없죠. 적극 가담한 이중매사에 나왔다는 건 착수한 이유를 뜻하는 거니까. 그다음 4번은 추인해도 적극 가담한 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 그냥 싹 다 무효예요. 싹 다. 이 문제는 1번부터 할 게 아니라 적극 가담 나오면 정 싹 다 무효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50번은 착오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문제 전체에다가 원을 그리고. 자, 1번에선 취소 않기로 약정했대. 그럼 착오는 임의 규정이라 약속대로 취소를 할 수가 없다고. 취소 없다. 그러니까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외운 문구 찾아서 쟁점만 정리하는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자, 2번에선 문장 긴 것들은 끝에 중요음 착오가 될 수 있냐고 물었으니까 이거 물어본 거 알고 답할 근거만 외운 데서 찾는 거예요. 그럼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해. 조금 부족해. 이건 중요분 아니다. 이렇게. 3번 같은 문장은 자주 나오는 판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면 그냥 바로 패스해야 돼요. 자, 이 사건은 기망에 의해서 서명을 잘못한 거. 이걸 서명의 착오다 그래. 그럼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는 속아가지고 의사를 표시한 건 없기 때문에 사기 취소는 인정이 안 되고 착오 취소만 인정을 해요. 몰라도 지금 돼. 몰라도. 근데 사기 취소 여부가 문제된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건데 이 문장은 아직 안 외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안 외운 건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게 실력이야. 그럼 4번을 하셔야죠. 4번을.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했으면 상대방이 이용했으니까 이때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권 인정된다라고. 이 4번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판례 지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순서를 외운 문장들을 위주로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자, 5번은 유발된 동기 나오면 유발됐으니까 표시될 필요 없다고. 근데 표시하지 않았다면 착오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죠. 4번이 정답. 그러니까 3번 지문을 건너뛸 수 있어야 돼요. 자, 51번은 전세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라 그랬고. 자, 1번은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맞고. 2번은 법정갱신 나왔네. 법정. 그러면 등기 없이도 누구한테든 다 주장할 수 있다. 자, 3번은 소멸통고가 나와요. 소멸통고. 근데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간 약정 안 했을 시에는 언제든지 소멸통고할 수 있고 소멸통고가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소멸효과가 생겨요.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은 아닌데 기간 약정 안 했을 때는 소멸통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소멸통고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문장이다. 4번 상인관계에 이웃 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당연히 다 적용해야 되고 5번에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관계가 끝났으니까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고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 (52번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문제 전체에다가 원을 그리시고 그럼 1번부터 물어본 거 정리하셔야 돼요. 1번은 악의 점유자 과실을 취득하냐 선의 점유자라야만 취득한다. 자, 2번은 아라비아 숫자 얼른 보이셔야 돼요. 3년 3년이 아니라 1년 그 다음 3번은 필요빈지 유익빈지는 구별해서 표시를 하셔야 되고 필요비 나왔는데 현존하는 틀렸잖아요. 이건 유익비에 관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비용 나오면 필요빈지 유익빈지를 한눈에 구별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4번은 염려. 방해받을 염려가 나오면 예방청구라 또는이 확인돼야죠. 예방청구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옳은 사안이고. 자, 5번은 길 때는 끝에부터 보십니다. 배상을 현존하는 한도에서 하냐고 물어보면 선의의 자주점유자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가 나온 거예요. 현존이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3번은 지역권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문제에다 표시하고,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이 지상권자가, 그러니까 지역권은 요역지라는 토지 자체에 부정하는 권리라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할 수 있다고. 그래서 1번이 옳은 사항입니다. 1번이 확신이 안 들면 나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요. 2번에서 물어본 것. 요역지와 승역지가 나란히 나오고 반드시 한필 토지일 필요가 없냐 그랬죠? 그러면 반드시 한필 토지일 필요가 없는 건 승역지지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틀린 거고. 자, 3번은 지역권은 독립한 물권으로서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지역권은 독립한 물권이 아니라 요역지에 부종하는 권리야. 그래서 분리해가지고 양도하는 거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 4번에 여러 명이 나오고 1인 나오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1인에 의한 소멸시효의 정지. 그럼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건 소멸하지 않는 거니까 공유자들한테 유리한 사건이에요. 그럼 1인한테만 유리한 사유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리하니까 다 효력이 생긴다고. 근데 효력 없다. 여기 틀린 거고. 5번은 또 1인 나오고 소멸시킬 수 있니? 자, 소멸하는 건 불리한 행위니까 전원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인이 소멸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54번. 점유권에 대해서 옳은 것 찾으래. 전체에다 표시하고 1번은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점유권에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해서 재판할 수는 없다고. 자, 2번은 점유자가 추정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점유 형태에 대해서는 다 추정되지만 딱 하나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까
점유자 추정이 나왔을 때는 요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아시는 게 아니라 무과실이 들어있는지만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과실 없이 여하튼 거예요. 여기가. 나머지는 다 추정돼도 무과실은 추정 안 돼. 그 다음 3번은 계속 추정되냐 그랬죠. 근데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대. 그럼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추정된다. 이렇게. 자, 4번은 여기 붙으면 돼. 점유자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점유자. 그리고 물어본 게 권리적법. 자, 권리적법 추정은 동산에만 적용되지. 부동산 물권에는 원칙상 적용 안 돼. 그래서 부동산 점유자한테는 권리적법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5번에서 물어본 건 끝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냐 그랬다고요. 간접 점유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상,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이게 점유 매개 관계, 남한테 빌려주는 관계, 이러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면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5번은 간접 점유권의 의의가 나온 거예요. 의의가. 5번이 정답이죠. 자, 55번은 물권 변동에 대해서 옳은 것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 지문은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키워드 주제를 보시면 돼요. 여기가 큰 상속인의 점유권. 상속인한테 이전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점유권도 상속돼. 그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점유권도 당연히 이전되는 거지 이전되지 않는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뭐 상속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안 따져. 상속은 사망하면 사망 즉시 상속인한테 승계되는 거예요. 자, 2번은 여기 원인 없이 말소됐대. 불법으로 말소돼도 말소가 잘못된 거니까 여전히 효력이 있다.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원인 없이 말소됐으니까. 그래서 2번이 옳은 사안.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 즉 효력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2번에 답을 쓰고 끝내셔야 돼요. 3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유효라고 볼 수 있냐 없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보존 등기를 완성 전에 한 거야. 그럼 아직 건물도 완성이 안 됐는데 보존 등기 한 거니까 이 보존 등기 무효지만 그 후에 곧 완성됐대. 그럼 이날부터는 실체관계랑 부합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바로 완성이 됐다면 이때부터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 같은. 자, 4번은 길 때는 항상 끝에부터 하시는 거야.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앞에 내용이 이거야. 1인이, 공유자 1인이 공유물에 대해서 제3자 명의로 무효 등기가 돼 있대. 그럼 공유물에 대해서 제3자 명의로 무효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등기는 전부가 무효라. 보존 행위로서 1인이 전부 말소해라 라고 할 수 있다고. 그 다음 5번은 기니까 그때부터 보시는 거야. 여기 소급하냐 소급하지 않냐 이거 물어본 게 소급하냐고. 그럼 앞에 사건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취득. 그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대로 소급하잖아요. 근데 소급하지 않으며 항상 시험 지문에 소급이 들어있으면 소급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2번이 정답. 56번 지상권 옳은 거 찾으래. 이쪽 영역이 옳은 것 고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죠. 요즘의 경향이 옳은 것 고라는 문제 비중이 높아지는 편이라 실수하지 않게 전체에다가 원 그리고 푸시는 게 좋아요. 그럼 지상권에서 첫째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대. 그래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고.
즉 지상권의 가장 큰 특징이 지상물과 부정수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있다가 없어져도 소멸하는 거 아니다고. 자, 2번에서 물어본 건 지상권에서는 양도 나오면 그냥 100% 있다예요.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건물하고 지상권 각각 분리해서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권 문제에서 양도 나오면 다른 문장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양도 있다야. 100%. 그 다음 3번은 공간. 자, 공간에다가 공작물 설치할 수 있으니까 공간을 지상 공간, 지하 공간을 정해가지고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런데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이 4번은 정말 드물게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아니다 보니까 답작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4번은 이 말이에요.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돼 있어. 그럼 얘가 소멸해버리면 얘도 소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면 안 되니까 지상권자가 지를 연체해가지고 소멸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바로 소멸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조치를 취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저당권자한테 일단 통지를 해주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 소멸 효력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이 옳은 사안이고. 자, 5번은 끝에 지상권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니? 뭐 했나 봤더니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가지고 매수를 청구했어. 그럼 설정자가 내가 사주겠다라고 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푸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4번 이 지문이 자주 출제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이 문제는 나머지가 다 처리가 됐을 때 4번에 답을 쓸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자, 57번은 딱 봤을 때 지분 비율 나왔으니까 공유 사례예요. 그러면 지분 과반수권자만 먼저 표시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만. 값이 5분의 3이니까 얘가 과반수권자. 그럼 이 문제는 반드시 과반수권자가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관리 행위를 감만할 수 있지 을은 단독으로 관리 행위 못한다. 그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틀린 거 찾으래. 자, 1번에 갑이 과반수권자가 병에게 임대했대. 그럼 갑과 병이 유효한 임대차를 한 거니까 을하고 병은 아무 관계 없다요. 그래서 을은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는 없다고. 2번 갑이 똑같아요. 얘네들이 같은 지문이에요. 과반수권자가 병에게 임대했대. 그럼 마찬가지로 갑병 간의 임대차 관계가 성립된 거고 을병은 아무 관계 없어. 그럼 병은 을에게 어떠한 청구도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3번에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대. 그럼 이거는 이제 보존행위 문제니까 제3자가 침해했으면 이건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을도 갑도 어느 누구라도 1인이 전부에 대해서 인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존행위. 그러니까 공유관계를 정리하실 때 반드시 구별할 개념이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 관리행위는 공유자들 간의 공유물을 사용하는 방법의 문제고 보존행위는 제3자가 공유관계를 침탈했을 때 그때 행사하는 게 보존행위예요. 그럼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한 건 제3자한테 침탈을 당한 거니까 이땐 지분 비율이 과반수냐 아니냐 상관없이 과반수권자든 소수지분권자든 침탈한 제3자한테는 전부에 대해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에 물어본 게 이거잖아요. 배타적 사용할 수 있냐고. 이게 단독으로 관리행위 할 수 있냐 문제니까. 근데 주어가 을이잖아요. 을. 소수지분권자. 그럼 소수지분권자는 배타적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5번은 끝에 확인하시면 돼.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는 유효하다. 그럼 앞에 내용이 갑이 을 동의 없이 전부 매도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해줘버렸다고. 그래도 갑은 지분이 있으니까 그 등기는 갑지분 범위 내에선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4번이 정답. 이 문제는 이번 순환 때 법정이상권 배우신 다음에 요령을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보실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가 길 때는 문제를 안 읽고 푸는 거예요. 안 읽고.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라고 했구나만 하고, 그러면 이 문장에는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네 문장은 옳다는 뜻이라 문장 자체를 정리를 하다 보면 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대략 알게 돼요. 그렇게 정리해서 푸는 건데, 요령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은 들어만 두시고, 아직 이거 안 배우신 분들은 이번 순환 때 배우고 나서 한번 다시 보시라고. 문제는 안 읽는 거예요. 읽을 시간도 없고. 그럼 일단 아직 안 배운 내용이면 패스를 하셨어야 되고, 자, 1번 지문을 정리를 하면 물어본 게 이거예요. 을은 관습법사항은 필요 없는 내용이고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발생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해. 누가? 을이. 그럼 이 사례는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례란 뜻이에요. 그럼 을에다가 별표 쳐놓는 거야, 이렇게. 을이 법정지상권자야. 그리고 이 질문이 3번 지문에 또 나와요. 갑이 정한테 토지를 양도했대. 그럼 을 앞으로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정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을은 또 나왔잖아요. 을이 법정지상권자잖아. 그럼 을은 등기 없이도 누구한테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정으로 바뀌어도 을은 법정지상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데 없다라고 해서 3번이 틀린. 그러니까 1번이 3번 해설이에요. 이거 이제 나중에 배우시면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못 풀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길 때는 지문만 정리해가지고 푸는 연습을 우리가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2번은 갑은 병한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냐? 있다. 이 말인데, 이 뜻은 이 갑이 병한테 청구한다는 이야기는 을이 법정이상권 취득한 상태에서 병한테 건물을 매매했다고 위에 나왔을 거라고. 자, 4번은 법정이상권이 발생한 사례에서는 철거될 일은 없는 거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 5번은 만약에 병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뜻이, 그럼 위의 경우에는 병이 건물 매매로 취득했구나 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취득했으면 이때는 경매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그 이야기. 아직은 진도 안 나간 문제라 나중에 배우시고 나서 한 번 더 보시라고. 자, 59번은 부합에 대해서 옳은 것 모두 찾으라고 그랬어요. 문제 전체에다 원을 그리고. 박스 문제는 일단 4개 들어있는데 조합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상치 않다. 그럼 이제 자, 기억은 지상권자가 권원이 있네요. 그리고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 그럼 지상권자가 설치한 물건이니까 지상권자 소유다라고. 맞고. 자, 우리 판례는 여기 부속이란 말 들어있잖아요. 매수 청구에서는 명확히 구별을 해요. 매수 청구. 그래서 건물에서 나오는 걸 부속물 매수 청구권, 토지에서 나오는 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한다고. 근데 매수 청구권 이외의 판례의 경우에는 그냥 지상물이고 부속물이고 혼용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선 부속은 쟁점이 아니요.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의해서 토지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물건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지 매수 청구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부속이 틀렸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법원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데, 결론은 매수 청구권을 물어볼 때는 건물에선 부속물 매수, 토지에선 지상물 매수 청구 이렇게 구별을 하고, 그냥 이러한 부합이나 설치되는 표시를 할 때는 그냥 지상물, 부속물 막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여기서의 쟁점은 부합되냐 안 되냐가 쟁점이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설치한 건 부합되지 않고 설치한 사람 소유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자, 니은은 배추.
농작물은 경작자한테 속한다. 맞고. 그럼 밑에 조합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기역하고 니은을 정확하게 정리가 됐다면 기역, 니은 가지고 일단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기역, 니은으로 내려가면 기역, 니은 둘 다 들어있는 게 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세 개 지워놓고 공통으로 디귿까지 들어있으니까 디귿은 그냥 옳다는 뜻이야. 즉 부동산과 부동산도 부합될 수 있다고. 이게 건물 증축사래요. 그래서 디귿까지는 맞다는 뜻이고 얘는 리을을 물어보려고 낸 거야. 자, 리을은 증축 나왔어. 증축. 증축이 나왔을 때는 독립성이 기준이지 권호는 기준이 아니니까 증축 나오면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찾으셔야 돼요. 근데 증축했는데 독립성이 없대. 그럼 기존 건물의 일부가 돼버리니까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임대인 소유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이 틀린 거예요. 3번이 정답. 자, 60번은 저당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래. 자, 1번은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 될 수 있다고. 권리 중에 민법상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자, 2번은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가지고 양도하는 거 절대 안 된다고. 이런 문제는 쉽게 푸셔야 돼.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라 지역권,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2번 답 쓰고 끝내셔야 돼요. 3번은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고 4번에 종물에도 미치는 거고 5번은 제3취득자 나오고 비용 나오면 우선상환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하시게. 자, 61번은 뭐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니고 지금도 낯선 거 많기 때문에 답만 확인하시고 가실 거야.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일단 패스하셔야 돼. 자, 틀린 거 고라고 했는데 자, 5번 지문에 철거 청구할 수 있냐 이랬어요. 근데 건물이 완성돼 버렸어. 그럼 이제 법에서는 사회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건물이 완성됐을 때는 철거 청구는 더 이상 못하고 손해배상으로만 해결하라는 취지예요. 패스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자주 보지 않았던 문제들은 시험장에서는 일단 넘기셔야 돼요. 62번은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찾으래. 그리고 여기 소유자가 목적물을 양도를 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63번은 100% 아는 걸로 조합을 추리는 문제예요. 근저당에 대해서 옳은 거 모두 찾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전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기억이 쉬운 문장인데 수험생에 따라서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기억이 처리되면 하시면 되고 모르더라도 일단 나머지를 먼저 하는 식으로 해야 돼. 자, 기억은 이게 확정 전에 변경했어. 그럼 변경된 이후에 확정이 나게 되는 거니까 결국 변경 후에 채권만 담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옳은 사항이라고. 근데 기억은 모를 수도 있다고. 그럼 모르는 분들은 빼고 가셔야 돼. 아는 거 나올 때까지. 자, 니은에 해지 나오죠? 근저당에서는 자유가 원칙이라 기간을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해지 있다. 이렇게 푸셔야 돼. 자, 디귿. 이건 이제 100% 아셔야 돼요. 완납 시에 확정되냐고 언제 확정되냐를 물어보면 신청을 누가 했는지를 하셔야 돼. 근데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거야. 그럼 자기가 스스로 신청한 거니까 신청한 날 확정나. 근데 완납 시 여기가 틀렸다고. 그럼 디귿은 매년 근저당에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디귿은 1순위로 아셔야 돼요. 그럼 기억 잘 몰랐더라도 디귿만 일단
정확하게 틀린지 알았으면 밑에 가서 디귿 들어간 거를 먼저 지우시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면 기억은 둘 다 들어있죠. 그럼 니은만 알면 3번에 답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기억을 처리를 못해도 디귿만 정확히 알고 출발해도 일단 두 가지로 줄어요, 이게.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풀든 내가 100% 알고 있는 걸로 항상 답에 근접하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이 64문제는 여기가 쟁점이에요. 전체를 수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201호, 202호 전체 수리를 했지만 유치권은 201호만 점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례의 쟁점은 두 개에 대해서 전체를 공사를 하고 유치는 하나만 한 거예요. 이게 부동산 일부를 유치한 거라고. 여기서 딱 두 가지 쟁점. 유치권은 점유해야 성립하니까 이 경우에 유치권은 201호에 대해서만 성립을 한 거예요. 단, 이 공사대금 전부를 담보하려고 일부를 유치한 거라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건 점유하고 있는 이 201호에 대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 이 공사대금 자체가 담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그럼 1번은 전체 공사대금이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성립한다. 1번이 옳은 사안이고 아직 안 배운 판례라 이 부분은 패스하셨어야 돼요. 자, 2번은 전체에 대해서 경매할 수 있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쟁점은 딱 이 두 개예요. 이 판례는. 유치권은 201호에 대해서만 성립했기 때문에 201호만 유치권자로서 경매할 수 있고 단 채권은 전체 공사대금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옳은 사안이고 3번은 우선 변제라는 건 유치권에 인정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네 둘이 같은 내용이에요. 자, 유치권자가 승낙 없이 임대를 해. 그럼 유치권자는 소유자 승낙 없이 임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 측은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또한 5번도 갑이 을 승낙 없이 병한테 임대했어. 똑같죠. 여기까지. 그러면 임대할 권한 없이 임대차를 한 거라 병은 소유자인 을한테는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65번은 계약 성립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래요. 이런 문제들은 우선 찾아서 푸셔야 돼요. 계약 성립과 관계된 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 1번은 청약은 불특정인한테 할 수 있고 2번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인 특정인한테 해야 되고 3번은 청약이 교차된 게 나왔는데 발송 나왔으니까 이거 틀렸잖아요. 승발. 승낙에만 발신주의가 적용돼요. 그래서 3번에 답 쓰고 이 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목 딱 보고 쉽게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걸 건너 먼저 푸셔야 돼요. 자, 4번은 변경을 가해가지고 승낙을 했을 때에는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걸로 보는 거고 5번은 청약자 지 멋대로 정한 별 미친이 나왔으니까 성립 않는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문제는 3번에 답 쓰고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민법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언제냐예요. 그 시점은 꼭 해결하셔야 되고. 이 사안은 나중에 또 배우실 텐데 동의 없이 양도 이렇게만 표시하고 풀 수 있게 방법을 알려드려요. 임차권 양도 나왔을 때는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하고 가불병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 체크할 필요 없어요. 동의 없이 양도한 사례구나. 틀린 거 찾으래.
그럼 1번은 동의 없이 양도를 했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고 2번에서 물어본 게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럼 동의 없이 양도한 거에 대해서 갑이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이 병한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없어요. 왜냐하면 3번, 2번 해석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가 해지되지 않으면 갑은 을한테 차임 청구할 수 있거든. 그럼 갑과 을 사이 임대차가 해지되지 않으면 갑은 을한테 차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임에 대한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갑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병한테 차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가 없다고. 을한테 차임을 받기 때문에 차임에 대한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4번은 임차권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로 볼 수 없으면, 즉 배신행위로 볼 수 없대. 그럼 배신한 게 아니래. 이 경우가 부부간에 양도한 사례예요. 이때는 해지 사유가 안 된다고. 배신한 게 아니니까. 그다음 5번은 만약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양도했다면이라고 가정했죠. 그럼 동의하에 양도하게 되면 이제 임차인이 바뀐 거야. 그렇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건 아니다고. 그래서 옳은 사안이고. 이 임차권 양도 전제는 이번 순환 때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자기가 처음 공부하는 거라 안 배운 주제들은 지금 이렇게 표시만 해두셨다가 나중에 이 단원을 배우고 나서 이 모의고사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 내가 좀 실력이 늘었구나라는 거 이제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해결하셔야 돼요. 틀린 거 찾으라 그랬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앞에서부터 읽어가는 것보다 끝에 물어본 거를 먼저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건 수익자한테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냐? 없다고.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럼 앞에 한 줄 읽을 필요 없어졌죠. 자, 2번은 해제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주어를 찾으시니까. 제3자는 해제할 권한이 없고 당사자는 해제할 수 있으니까 주어가 요약자야. 그럼 요약자는 당연히 해제할 수 있고 이때는 제3자 동의도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3번은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있냐를 물어봤다고. 그럼 이제 앞에 관계가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가 나오면 당연히 대항할 수 있고 요약자와 수익자, 제3자 관계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대항할 수 없고. 근데 이 지문은 요약자와의 계약 이렇게 나왔어요. 낙약자랑 요약자와의 계약, 보상관계의 계약 자체. 그럼 제3자, 수익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데 없다 해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는 계약 자체니까 제3자한테도 다 주장할 수 있고 요약자와 제3자 관계는 둘 관계일 뿐이라 제3자한테는 주장 못하고 자주 나오는 답이에요. 3번이 정답. 자, 4번은 병전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 5번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수량 지정이 나오면 수량 부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수량 부족은 담보책임 문제고 반드시 선이라야만 행사할 수 있고 악이면 안 되고. 근데 1번에 선인데 대금 감액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이 문제는 쉽게 풀어야 돼. 수량 부족은 선이면 청구할 수 있어. 악이면 안 되고. 1번이 정답. 1번에 답 쓰고 끝내셔야 돼. 69번은 하자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1번 문장은 중요해요. 법적 제한, 법률적 장애, 법령상 제한이 나오면 물건의 하자로. 권리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라고.
1번은 최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고. 자, 2번은 경매가 중요하다. 경매. 담보 책임에서 경매 나오면 물건의 하자는 적용 안 돼. 그래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물을 수는 없고. 3번에 1년이 아니라 6개월. 권리하자는 1년, 물건의 하자는 6개월. 자, 4번은 상식선에서 가능해요. 이게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럼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이라 특약한 대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건처럼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지는 알아. 그러면서 이를 매수인한테 고지를 안 했어. 그럼 배신행위를 한 거잖아요. 자기는 하자를 알면서 매수인한테 그걸 고지하지 않고 면제 특약을 했을 때에는 이걸 면제시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제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맞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사안이에요. 자, 5번은 하실 필요 없어요. 설명은 해드리는데 하실 필요 없다고. 여기가 여기.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매수인이 뭔가 잘못해서 가공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매수인도 잘못한 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잘못한 비율만큼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산정을 해야죠. 그런데 없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중요한 문장은 아니고 4번이다. 자, 70번은 계약의 유형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쉬운 문제죠. 그래서 임대차는 쌍무, 유상계약.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찾는 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가 주된 시험 범위고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전부 다 낙성, 불효식, 쌍무, 유상계약이잖아요. 쌍무, 유상, 임대차. 이렇게 답을 찾으셨으면 됐고. 1번은 매매는 낙성계약. 현상 광고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 한 번 출제됐던 것 뿐이고요. 현상 광고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편무계약, 편무계약. 그리고 교환, 시험 범위죠.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고. 사용대차도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임대차의 정반대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한 번씩 들러리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유상계약이 아니라 무상계약. 5번. 다른 문장 잘 몰라도 임대차 주된 시험 범위니까 쌍무 유상계약이다. 이것 맞추셔야죠. 71번은 극상의 문제라 그냥 버리는 식으로 버리는 연습하라고 이분이 출제를 하신 거예요. 패스. 72번은 계약금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래. 계약금 문제는 최우선순위로 찾아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40문제를 순서대로 쭉 푸셔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확실하게 외우고 외운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어렵게 나오지 않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을 좀 알고 있다가 먼저 10문제가 됐든 20문제가 됐든 건너 먼저 찾아서 해결한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확실하게 외운 주제들이 하나씩 늘어가셔야 된다고. 계약금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1번에서 물어본 건 원상회복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약금 해제를 했을 때는 착수 전이니까 원상회복할 게 없다고. 그 다음 2번에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 계약금 계약도 실효가 되는 거고. 3번처럼 길 때는 끝에부터 보시는 거야.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냐? 그럼 해약금 해제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니까 일단 계약금이 완납되고 착수 전인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했대. 그리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아직 완납 자체가 안 된 거라 해약금 해제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4번에서 물어본 건 합의로 배제할 수 있냐? 계약관계는 임대차 전까지는 다 임의규정이라 그냥 임의규정 합의로 배제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5번에서 물어본 거 위약금의 성질이 있느냐 이렇게. 그럼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약이란 말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위약금 성질이 발생하려면 위약금 특약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5번이 정답. 일방예약, 이것도 패스할 문제예요. 자주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고 일방예약에 대해서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온 문제인데 답만 확인하시고. 여기 5년이 아니라 10년이에요. 10년. 나중에 몇 가지는 배우실 텐데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행사기간을 정했으면 정한 대로 하는 거고 기간 정하지 않으면 이 행사기간을 10년으로 봐요. 10년. 이 문제도 일단 패스를 하셔야 돼요. 자주 나온 문제 중이 아니니까. 자, 74번은 해결하셔야죠. 이행지체는 항상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행지체에 대한 해제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래. 자, 최고를 반드시 해야죠, 지체는. 그런데 기간을 명시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기간은 어떤 법률 관계에 나오든 의무적 사항이 아니에요. 기간은 다 임의적이야. 그리고 이번에 해제는 손해배상과는 별개라 영향 미치지 않는 거고. 3번은 정기행위가 눈에 딱 들어오셔야지. 정해진 기간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는 지체하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땐 최고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최고한 후에야 틀렸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이 문제는 이렇게 푸셨어야 돼. 자, 4번은 여러 명이 나와. 그럼 불가분성.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자, 5번은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시는 게 나아. 잘 안 나오니까. 모든 내용을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주 나오는 거 중심으로만 하시라고. 자, 75번은 문제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여기 상가가 나왔구나. 임대차 문제는 목적물 표시 꼭 하셔야 돼요. 토지 임대차가 나오면 민법만 적용해야 되고 주택 임대차 나오면 특별법 우선 적용하고 상가 임대차가 나왔을 때는 환산 보증금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보증금이 10억이에요. 그럼 상가에서 환산 보증금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사건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딱 표시를 하는 거예요. 상가인데 초과된 사례구나. 그럼 대개, 권삼, 감. 이 5가지 규정만 특별법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돼. 근데 나머지 적용이 안 되는 것 중에 답으로 자주 나오는 1순위가 이렇게 초과된 사안의 경우에는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 명령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최단 기간 규정은 여기에도 적용 안 돼.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 그럼 이 문제는 1번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변제랑 등기 명령이 나온 문장을 끝에를 보고 쭉 먼저 찾아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4번이랑 5번에 나와요. 4번에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냐? 절대 없어요.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항상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몇몇 문제들은 이 문제가 나오면 이 지문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혼자 못하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계속 그 방식을 일러드려요. 그걸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고 끝없이 연습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는 혼자 푸시면 안 되고 문제 풀이를 들으면서 하셔야 돼요. 다시 초과된 게 상가에서 나오면 우선 변제 없다랑 등기 명령 없다를 먼저 찾는 거예요. 여기 우선에서 변제받을 권리 없다고. 그래서 5번은 옳은 사안이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전체를 읽을 게 아니라. 자, 1번은 계약 갱신 요구권은 여기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 3번을 조심하셔야 돼요. 기간을 6개월로 정했죠? 그럼 이 초과된 사안에는 최단 기간 1년 보장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럼 기간을 6개월로 정했으면 둘 다 6개월인 거야. 그럼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전부 다 주장할 수 있어요. 3번은 그냥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다시 계약한 걸로 보는 거 의 나온 거고. 그러니까 1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초과된 거 나오면 등기 명령 없다, 우선 변제 없다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이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눈에 띄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주택을 임차했다고. 갑을병은 하시는 게 아니야. 그럼 주택 임대차가 나왔는데 여기 이미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경매가 돼버리면 저당권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대항력 없다고. 이렇게 하고 답 찾으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령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문제가 긴 것들은 전체를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틀린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 임대차 한 개 나오면 경매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럼 경매가 되게 되면 얘는 저당권 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대항력이 상실돼.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가를 물어보는 거. 대항력이 없다를 물어보는 문장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2, 3번이 그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 갑은 무로부터 얘가 이제 경락인일 거니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냐? 없어.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이 2번 해설이에요. 저당권 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대항력이 없어. 그러니까 무가, 즉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갑은 보증금을 못 받았더라도 임대차 관계 주장할 권리 없어요. 나가야 돼.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외워두시는 게 나중에 다 방법 가르쳐줘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대차했다. 경매되면 나가. 보증금 못 받았어도 못 받은 채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자, 77번은 갑이 법령상 제한의 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하고 명의신탁한 게 나왔다고. 그럼 유효인 명의신탁이 나오면 일단 대내적으로는 당연히 갑이 소유자인데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다고. 그럼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유효인 명의신탁을 한 게 나왔을 때는 질문 내용이 갑과 을 대내 관계인지 제3자 병 대외 관계인지를 구별하셔서 둘,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자,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 이렇게 적용해서 푸셔야 돼요. 틀린 거 찾으라 그랬다. 그럼 1번은 갑은 을에 대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갑과 을, 대내 관계. 그럼 소유자는 갑이니까 소유권 주장 당연히 있는데 없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냥 완전 상식선에서 나온 문제인데 막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오히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식대로 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유효인 명의신탁에서는 대내적으로는 당연히 갑이 소유자,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 2번하고 1번이 같은 내용이에요. 자, 갑이 병에게 매도했대. 그럼 갑이 진정한 소유자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제3자한테 매도한 건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다고.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대외관계라는 건 병이 나왔다고 무조건 대외관계가 아니라 이건 진정한 소유자가 병한테 판 거기 때문에 이건 대내관계고 제3자 병이 침탈했을 때를 대외관계로 보는 거예요. 3번처럼 정이 불법으로 조매한데 그럼 제3자 측이 침해를 했으니까 대외관계다고. 이때는 을만이 소유자예요. 을만이. 그래서 을, 소유자로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갑은 직접 청구 못해요. 그 다음 4번은 을로부터 병이 적극 가담했대. 그럼 병은 악이라도 취득하지만 적극 가담했으면 이땐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거고. 그 다음 5번에 병이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대. 그럼 병이 을로부터 매매하고 등기했으니까 위에 4번처럼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으면,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취득한다. 제3자
선악 불문하고 취득하고 적극 가담했을 때만 무효예요. 1번이 정답. 자, 78번은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 임대차가 나온 거예요. 대항 요건하고 확정이자 다 갖춘 임대차가. 뭐 요건 다 갖췄으니까 달리 표시할 필요는 없고, 앞에서 봤던 사례랑 다른 점이 앞에 봤던 사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임대차였기 때문에 경매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사건이었고, 이 사례는 선수이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 임대차하고 모든 요건을 다 갖춘 사례예요. 이때 2번에서 물어본 게 이거야. 대지 환가대금에서도 보증금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데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틀립니다.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상가임대차는 주택상가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동일인, 임대인의 동일인 소유인 대지에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문장은 5번 정도? 5번 조금 어려우거든요. 여기 보증금 반환 채권이 누군가에 의해 가압류가 됐어. 근데 이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돼. 그럼 얘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돼요. 그럼 이 보증금 반환 채권 채무관계도 새로운 소유자한테 승계돼. 그러니까 이 채권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는 현재 소유자인 누구한테? 양수인한테만 그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압류가 나와가지고 어려워 보이는 거지,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면 양수인인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 승계된다. 그럼 보증금 반환 채권 채무관계도 양수인한테 승계된다. 그 내용을 적용할 지문이에요. 자, 79번은 집합 건물에서 5분의 4 결의가 필요한 거 찾으라고. 그러면 재건축 결의 찾으시면 돼요. 1교시 민법 시험 볼 때 재건축 결의 나오면 5분의 4. 2교시 공법 시험 볼 때 나오면 4분의 3.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80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갑이 담보하려고 가등기를 냈대. 이거를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 그리고 병이 그 후에 저당권을 취득했대.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나온 사례고, 틀린 거 찾으래. 이 문제는 아직 가등기 담보를 안 배웠더라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게 돼 있어. 여기 1번에서 물어본 게 동시행 관계냐 그랬거든. 근데 여기 변제가 나와. 말소가 나오고. 변제랑 담보물건 말소 간에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고. 그래서 1번에 답 쓰고 끝내셔야 돼요. 변제랑 저당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말소 의무 간에는 변제를 선행해야지. 변제는 영수증만 받으면 된다고. 동시행 관계 아니고 나중에 말소해줘도 된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2번은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럼 아직 청산 기간이 안 지났으니까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그 본등기는 무효예요. 자, 3번에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요 채무자가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누군가한테 양도를 해. 이거는 병한테는 대항 못해. 나중에 배우실 내용인데요. 이 청산금에 대해서는 채무자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청산금에 대해서 채무자가 양도를 해도 이 병한테는 그 효력을 주장 못하는 거예요. 자, 4번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에, 청산기간 동안에는 자기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어도 경매할 수 있다고. 자, 5번은 경매가 되게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똑같기 때문에 이유와 불문하고 무조건 소멸해. 그래서 경매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소멸한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이 문제는 가등기 담보를 아직 안 배웠더라도 동시행관계냐 아니냐 해서 변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변제와 말소 의무 간에는 동시행관계 아니다. 이 패턴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해설을 마쳤고요. 올해 방문각에서 기획한 모의고사 이 체계가 김백 선생님도 여러 차례 설명했겠지만 지금 배운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날 시험장에서 맞닥뜨릴 문제 수준으로 매회 구성해서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3월달 시험으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아는 거를 5문제든 10문제든 20문제든 먼저 찾아서 골라 푸는 연습을 매달 하는 걸 목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지금 하는 거니까 점수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달까지 자기가 그래도 주제별로 좀 확실하게 외운 게 있다면 몇 문제가 됐든지 간에 먼저 찾아서 천천히 표시하고 푸는 거를 연습을 하시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들은 빼고 푸시고 나중에 그 부분을 배우고 어느 정도 외운 상태면 그 전에 봤던 그 영역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시 좀 보면 아, 내가 그만큼 실력이 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히 알고 있는 걸 먼저 찾아서 푸는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라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